네, 저는 에릭 아이런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설비 그리고 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폰데라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폰데라는 컨설팅 회사이자 또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엔지니어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회사 소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해상 풍력 에너지 정책 이후의 개발 단계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폰데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70여 명의 전문가와 파트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의 또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15년 정도 역사가 되어 있고요. 여러 회사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돌아가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획과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계약 단계, 또 운영 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단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또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한 풍력에 대한 계산, 또한 예측 등 설계 등을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왜 우리가 이 해상 풍력 발전을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2050년까지 굉장히 많은 그 재생 에너지원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이 에너지 전환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32% 정도가 지금 여러 가지 전력 발전에서 풍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분야이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평균 풍속이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약 7m/s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공간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심도 적절해야 하고요. 또한 유리한 토양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개발이라든가 시공을 위한 여러 가지 공급망도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시공을 할 수 있는 공급망이 필요하고 또한 전력망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수소 생산이라든가 저장 시설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가 또 생산 설비를 연결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또한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법적 제도와 또한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약 12,000 메가와트 정도를 이 해상 풍력에서 발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해상 풍력 발전소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약 124.5 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설비 증설이 있어야만 이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계획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월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기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이제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을 어,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수소 경제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유럽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대규모의 풍력 발전을 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유럽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이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한국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 삼아 살펴볼 수는 있겠고요. 한국이 오히려 유럽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그런 관행 같은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더 빨리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좋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해상 풍력 발전 유럽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척기 그리고 1차 실현기 그리고 업스케일 단계가 세 번째 지금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좀 더 확장을 하고 또한 새로운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척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시기인데요. 그것이 시작된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개발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좀 더 배타적인 공급권, 허가권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프로세스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과 그런 룰을 정하고 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사업자들은 어떤 배타적인 공급권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2007년에 OWEG 풍력 발전소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풍력 발전소를 설립하고 또 운영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차 구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 단계에서 어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상업화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 경험이 있는 1세대 전문가들이 기존의 석유, 가스 사업에서 이 해상풍력 발전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그런 설치 선박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장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상 풍력 발전에 굉장히 많은 가속화에 도움이 되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네덜란드에 있는 제메나이 발전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폰데라도 여기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계는 바로 업스케일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명확한 규칙을 정부에서 이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입찰 경매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풍력 발전의 성장에 더 기여를 하게 됐는데요. 정부에서 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공간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이렇게 제한된 이런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스톱 허가제 같은 것들을 또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손쉽게 이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대규모의 발전소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약 750메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까지의 용량을 갖춘 이런 발전소가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터빈의 크기도 커지고요. 한 10, 50메가와트짜리의 터빈 등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특수 설치 선박들도 설계가 되고 있고요. 전용 항만 설비 그리고 이 전력망과의 연계 문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등장을 하면서 점점 더 경쟁이 심화됐고 또한 전기세가 또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업계의 변화를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지금부터 2년 후, 2, 3년 후 2025년부터가 바로 이제 어떤 확장기이자 또 새로운 어떤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에 있는 이 회색으로 된 것들이 바로 이 해상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그런 구역들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고요. 또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 부유식, 어, 풍력 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태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나오게 될 것이겠고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 등도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급망의 문제도 있습니다. 뭔가 전문 그런 설치 선박들을 가지고 이들이 어디에서 이동을 하고 어디에서 작업을 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대규모로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등도 문제입니다. 또한 전력망도 문제가입니다. 이 전력망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발전소와 연결을 하고 그 발전된 전력 용량을 또 전송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 하이드로전, 그러니까 수소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해서 이것을 필요한 업계라든가 기업들, 또 필요한 섹터에 제공하는 것 등이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유럽의 사례를 한국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상황을 지금 보시면 그 특징을 보면 일단 오픈 도어 원칙을 지금 업체들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이상의 그런 발전소가 현재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중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전력 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규모는 작고요. 약 180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떤 전면적인 그런 해상 풍력 발전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빨리 이 전력망과 연결할 것인지 또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적화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은 지금 개척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페이즈 2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개발 업체들이 지금 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배타적인 공급권을 얻기 위해서, 허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여러 국제 그런 계약 또 입찰 건들을 실행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솔루션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 풍력 발전소를 우리가 구현함에 있어서 비교적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가속화해서 3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업스케일링을 하고 또 이것을 더 키워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지 않아야 하겠고요. 명확한 목표와 또한 예산이 확보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 해상풍력 발전소가 계속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리드와의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허가 또 인가 프로세스가 원스톱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또 이 개발사에서 좀 더 허가를 받기가 쉬워질 것이고요. 또한 공간 계획 차원에 있어서 지금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지을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대형 발전소들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컨소시움이 구축을 되면서 이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할 것이겠고요. 또 한국 내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또한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해외 기업들 또 컨소시엄 또 이미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면 한국의 공급망을 더욱 보완하고 또 한국형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훨씬 빠른 속도로 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또 전문성이 있는 또 전문가들과 또한 여러 이미 해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함께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공급망 그리고 업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아주 야심찬 목표를 2030년으로 잡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여전히 아직 그 개척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약이 필요한데요. 정책 그 계획들을 이미 수립한 것들을 신속하게 또 실행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원스톱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양 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대형 발전소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공급망을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것,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국제적인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소위 병목 현상이라고 불렀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